윤석열의 초현실적인 언론 탄압의 끝판왕, 단연 이제 총선 기간에 선방심의 폭주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MBC 죽이기 선거 개입은 그야말로 노골적이었죠. 미세먼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방심이 총선 보도에 끼친 실제적인 영향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 선방심이라고 끊어서 읽으셨어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방심이는 익숙한데 이제 선방심이는 사실 잘 안 익숙하시잖아요. 네. 선방심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심 말고? 선거 방심 심의위원회 방심하셨어요. 선거 방송?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거기를 이렇게 언론화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죠. 많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왜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알았고, 네. 그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할 만큼의 권한을 줘도 되나? 네.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아마 여기가 생긴 지 오래됐을 텐데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정민재 박사님 경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선방심위가 원래 이렇게 센 조직이었냐. 그렇지 네. 않죠.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선방심의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선방심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네.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네. 원래 사실 기사의 내용,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터부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라는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 내지는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과 관련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조직이 선거 시기 때 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 영역은 워낙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다른 신문 영역에서의 어떤 제재 조치보다는 그 수위가 훨씬 무겁고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에 대한 제어가 재승인 제도가 있는 한 그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MBC가 몇 점이 100점이 넘었죠. 다 한 사람이요. 다이사는 선거방송 심의만 50몇 점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갖고 이게 계속 점수가 추가되고 그렇죠. 방심위 쪽에 또 방심위까지 있으니까 더하면 100점 그러면 넘죠. 100점이 네. 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방송 쪽이 통계로만 봐도 그러니까 선방심의가 이제 법정 제재 내린 내역이 18대 총선에서 2건, 19대 총선은 하나도 없었고 20대 총선은 14건, 21대 총선은 2건이에요. 22대 총선은 30건. 30건 중에 3분의 2가 MBC. 3분의 2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선방심의는 아마도 그 선거 기간에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그럼요. 네.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하고 신중하게 제재를 내렸을 텐데, 여기는 거의 그냥 막무가내식 그냥 답정너로 딱 오늘 징계 몇 개 때려야지라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의하고.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선방심위가 152일간의 폭주를 했는데 여기를 견제할 만한 뭐 대통령실 말고 견제할 만한 기관이나 뭐 국회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이렇게 견제가 안 되는 곳인가요?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독립조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제도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있으면은 제도적이야.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법원이 그냥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연속으로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심의는 계속해서 똑같은 결정을 냈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문제 삼아야 됩니다. 네.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재 능력을 가지니까, 그게 정부의 행정 능력이 곧바로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니 네. 위원회 자체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결정도 독립적이고, 따라서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선임만 통제할 수 있고. 예. 구성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공정하면은 사실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격은 법에 나와 있는데 법에 나와 좀 있는데 불겁게 돼 있고 그거를 피해가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불공정하게. 이번에 그 추천 방식이 되게 웃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평가가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천 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것도 이사들의 추천 단체를 더 다양하고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건데 그 다양한 조직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8대1 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구성을 해버리니까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래는 학회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쵸. 보통 그래도 유명하고 오래 지속된 학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창피하거든요. 사실 여기 나가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번에는 특정한 학회를 만들어요. 예, 만든 지 얼마나 안 된 학회를 또 일부러 지정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 외곽 조직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언론사 사람을 그대로 막 그죠. 밀어 올려요. 우파 언론 같은 데를.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그거 다 차단됐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TV조선 추천으로 예. TV조선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했던 말 중에 되게 명언 있잖아요. 언론 자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거 다음번에 또 떨어진다 그랬더니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거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이대 명언이죠. 그 김건희 여사 가정주부 말과 함께 예. 이대 명언입니다. 가정주부를 모욕했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정주부 이야기까지. 시사 유튜버입니다. 시사 유튜버시군요. 저희 해시TV가 이게 또 전문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방송심의가 활동을 선거 기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네. 뭐 상임위 같은 거 열어서 사실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전 또 방통위도 이게 실제 선방심의나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를 실제 의결하는 거는 방통위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방통위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그래서 방심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이런 방심이나 선방심의 무도한 징계를 그냥 아무 검증이나 뭐 이런 관리 없이 그냥 다 의결해 버리는 네. 그것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